스쿠버 다이빙은 인기 있는 해양 스포츠인데요. 오래된 난파선이든 아름다운 산호초든 다이빙을 통해 전부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티나 왓슨도 바닷속 풍경을 경험하고 싶어 신혼여행에서 스쿠버 다이빙 일정을 예약하였죠. 하지만 불행히도 그녀의 인생은 바닷속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고로 숨지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으로 숨지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미제로 남게 된 사건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티나는 1977년 2월 13일 서독에서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신생아 때부터 입양 리스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1월 24일에 미국에 있는 신디와 토마스에게 공식적으로 입양되어 엘라베마주 워커 컨트리에 살다가 여러 번 이사한 후 버밍엄에 정착했습니다. 티나와 여동생 알란다의 사이는 아주 좋았고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은 티나가 낙관적이고 항상 활기차고 또 유머러스해 그녀의 미소가 주위 사람들을 따뜻하게 했다고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심실 이외의 모든 심장 조직에서 갑작스럽게 빠른 박동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증상은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발병하게 되면 심계항진, 숨가쁨, 흉통 등 증상이 있었습니다. 결국 티나는 심장병 때문에 약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약물이 증상을 완화시켜 주었지만 반대로 힘이 빠지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2001년 24세가 된 티나는 버밍엄에 있는 엘라베마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을 끊기 위하여 간단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티나의 가족들을 따르면 수술 후 그녀의 건강은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티나는 대학에서 남편인 게이브 왓슨을 만나게 되어 2001년 1월에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티나는 의류 매장에서 매니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이브는 아버지네 포장회사에서 버블랩 영업을 하였습니다. 게이브는 1977년 3월 5일에 태어났는데요. 부모님이 보기에 게이브는 항상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온화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게이브와 티나는 서로를 만나기 전에 각자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며 별로 좋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티나의 가족은 게이브가 통제욕이 너무 강하여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인관계에 있어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03년 2월 10일에 티나네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티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에 티나의 가족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중요한 일이니 만나서 상의하는 게 좋을 거라고 둘러 대답했습니다. 게이브에게 좋은 인상은 없었지만 티나의 부모는 딸 연애에 대해 간섭하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 두었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 두 사람의 관계는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꼭 문제를 꼽자면 게이브가 55회나 스쿠버 다이빙을 한 다이빙 마니아라는 것일 겁니다. 심지어 인증된 구조 다이버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티나는 이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이 너무 바빴고 같이 살고 있지 않아 주말에만 데이트할 수가 있었는데요. 게이브가 주말마다 다이빙을 하므로 티나가 남자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면 그와 함께 다이빙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2003년 초에 티나는 게이브의 추천으로 다이빙 코스에 등록했습니다. 이 점 또한 티나의 가족은 게이브가 티나의 건강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그를 더욱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다이빙 강사는 자신이 가르친 학생 중 티나가 가장 긴장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닷속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엄청나게 무서워하였습니다. 심지어 실내 다이빙 장소에서 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었지만 티나는 마침내 자신의 노력으로 다이빙 코스를 마쳤습니다. 앞서 2003년 2월에 게이브는 티나와 결혼하고 싶어 티나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죠. 토니는 바로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해 4월에 티나에게 청혼하여 결국 티나가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약혼 5개월 만에 티나는 아버지 토미에게 본인의 보험 수익자를 약혼자 게이브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토미는 어딘가 수상하여 두 사람의 신혼여행이 끝난 후 다시 보자고 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11일에 티나와 게이브는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나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결혼식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게이비가 줄곧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곳에서 다이빙하고 싶어하여 그들은 호주에서 신혼여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티나가 신혼여행을 위하여 가방을 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영상 중 하나였습니다. 10월 15일에 두 사람은 시드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6일 동안 시드니를 관광하기 시작하여 아쿠아리움, 그리고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에 들렸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퀸즐랜드의 타운즈빌로 갔었는데요. 그곳에는 관광객이 많았으며 또 유명한 다이빙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다이빙 장소 중 하나인 용갈라 난파선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용갈라 난파선은 1903년에 생산된 것인데 한때 기술이 아주 뛰어난 증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1911년에 용갈라는 멜버른에서 출발하여 항해 중에 열대성 저기압을 만나 거대한 파도와 암초로 침몰되었습니다. 그 당시 122명의 탑승객이 있었는데 전부 사망했습니다. 그러다 1958년에서야 산호초로 뒤덮인 채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난파선은 이미 해양 생물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용갈라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물고기로 전 세계적으로 다이빙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었습니다. 게이브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갈라 난파선은 아주 아름다웠지만 바다 아래에 강한 저류가 종종 있었고 또 아주 깊은 곳에 있어 다이빙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다이빙 안전 등급 리스트의 가장 왼쪽 행은 각자 다른 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쉬운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까지 녹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레벨은 다이버의 경험이 필요했고 잠수 조건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게이브의 경우 55회 다이빙 경험이 있었지만 그중 15번만이 바다에서 진행하여 겨우 노란색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티나는 다이빙 활동을 5번만 하여 또 그녀는 바다에서 다이빙한 경험이 없어 등급이 가장 낮은 녹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전하여 관광할 난파선은 가장 높은 레드 레벨에 속하였습니다. 규정상 그들의 다이빙 지도자 웨이드 싱글턴은 두 사람의 다이빙 실력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산소통에 두 사람이 해당하는 색상의 라벨을 붙여놓지도 않았습니다. 다이빙 회사에서 게이브 부부에게 특별 안전교육과 다이빙 가이드가 필요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게이브는 전부 거절하였습니다. 이렇게 10월 22일 아침에 허점이 많은 다이빙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트에는 티나와 게이브 외에도 12명의 직원과 3명의 다이빙 전문가, 총 23명의 승객이 탑승했습니다. 오전 9시경 보트는 용갈라가 침몰당한 위측에 도착하게 되어 티나 게이브 외에 4명이 다이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게이브 부부는 다시 배로 돌아왔는데요. 게이브는 자신의 다이브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배터리를 조정한 뒤 아내와 함께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게이브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웨이드에게 바다 밑의 저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며 티나가 지금 위험에 빠졌다고 말하였습니다. 웨이드가 가능한 한 빨리 티나를 찾아 보트로 데려갔지만 그 당시 이미 10분이 지났습니다. 이어서 45분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그녀의 호흡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1일밖에 안 된 티나는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티나는 부검실로 보내져 법의학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의학자는 다량의 공기 색전증을 발견했지만 티나가 질병으로 숨지게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 결국 익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티나를 보트로 옮겼을 때 레큘레이터에는 여전히 그녀의 입에 있었고 실린더에도 산소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한 결과 티나의 다이빙 장비는 손상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녀는 어떻게 익사했을까요? 아마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녀의 남편 게이브 뿐일 것입니다.
게이브는 저류가 예상보다 강하여 티나가 다이빙을 포기하고 돌아가자는 손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게이브는 그녀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여 본인의 몸에 있는 팽창 호스를 가리키며 티나에게 잠수조끼를 대고 바람을 넣으라고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실패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이브는 티나가 실패한 건 그녀가 잘못 조절했거나 그의 뜻을 몰라서였다고 하였습니다. 어쨌든 그녀의 조끼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게이브가 티나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바로 바다 위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아내가 공황에 빠져서인지 몸부림치다가 게이브의 마스크와 레큘레이터를 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바닷속 다른 다이버가 있었는데 그 충격적인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티나는 30m 깊이의 바닷속에 두 손을 들고 누워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혼자 떠났습니다. 게이브는 마스크와 인공호흡기를 조정하기 위해 아내의 손을 놓았었는데 그녀를 다시 잡으려고 할 때 아내는 본인이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떠내려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위험에 처하게 되어 게이브는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수면 위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발생한 일은 앞에 발생한 장면이었습니다. 경찰은 게이브의 이야기를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의 행적은 다이브 컴퓨터에 기록된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증서가 있는 구조 다이버로서 아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너무 무책임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다이빙 파트너로서 그는 티나의 웨이트 벨트를 제거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팽창식 조끼를 열어 그녀를 돕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분의 산소가 있었는데도 아내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다른 다이버는 게이브가 티나를 포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경찰은 사건을 복구하기 위해 바닷속에서 사건 과정을 여러 번 재현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다른 다이버가 목격한 포옹이 게이브가 티나를 안고 그녀의 등에 있는 산소통의 밸브를 닫고 그녀를 질식하게 만든 것이고 또 아내가 보트로 옮겨졌을 때 다시 벨트를 풀어 증거를 숨겼다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들의 추측은 티나의 산소통에 왜 산소가 남아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추측한 것과 같다면 모든 작업은 6분 안에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티나의 아버지가 진술한 생명보험 관련 증언에 게이브가 본인이 티나의 보험 수익자가 되어 하나로 약 3억 5천만 원이 되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티나를 숨지게 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막 결혼한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게이브는 바로 본인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알렸습니다. 하지만 티나의 부모에게는 직접적인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서인지 게이브는 친척에게 아내의 소식을 알리고 그녀의 부모에게 대신 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와 동시 그는 호주를 바로 떠났습니다. 2005년 3월에 여행보험사에서 티나의 보험보상금 지불과 관련하여 게이브에게 지급하는 걸 거부하자 게이브는 미국에서 사고사에 대한 배상금과 여행 중 참사가 발생하여 중단된 여행비와 티나의 의료비 그리고 전화비와 택시비 등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며 정신적 보상도 요구하고 법원에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5월에 그는 경찰이 본인이 돈을 위하여 아내를 해쳤다고 오해할까봐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2008년 6월 9일에 호주 검찰은 게이브에 대해 정식으로 고의상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피고인 게이브는 그 해에 그의 고등학교 동창 킴벌리 루이스라는 여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에 사건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루이사와 티나의 모습은 아주 많이 닮았는데요. 사람들은 게이브가 보험금 외에도 다른 여자로 인해 티나를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2009년 5월 게이브는 반년 동안 범죄인 인도에 저항한 후 자발적으로 호주로 갔습니다. 법정에서 검사는 게이브가 경찰의 신문에 16가지 버전의 이야기를 진술했는데 그중 어떤 것도 다른 다이버들이 목격한 장면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훈련된 구조 다이버로서 티나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의 행동은 지극히 전문 인력으로서 부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게이브와 티나가 바다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을 법원에 제공하여 게이브가 티나를 해쳤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게이브 측 변호인은 16개 버전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며 게이브가 충격으로 인해 사건을 완벽하게 기억할 수 없다고 대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전문적인 행동에 대해 기껏해야 그가 위험을 직면했을 때 자신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지 일부러 다른 사람을 해쳤다고는 증명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게이브는 고의상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과실로 인한 상해만 인정하여 호주 법원에서는 그에 대해 과실상해로 판결했는데요. 다시 얘기하자면 게이브는 구조 행동 부분에서만 부족하다고 한 것입니다. 다이빙 파트너이자 티나를 다이빙하게 한 사람으로서 그는 티나의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게이브에게 유기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사실 교도소에서 규정을 어긋내지 않으면 1년 만에 감옥에서 보석으로 풀려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대중의 비난으로 호주 검찰은 바로 법원으로 게이브의 형량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성공했지만 게이브의 형량은 6개월밖에 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게이브가 아내를 숨지게 했는데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판결이 황당하다고 하며 8개월 후 티나의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미국에서의 재판을 희망했습니다. 엘라베마주 검사는 게이브가 미국에 있을 때 사건을 계획하기 시작했다고 추측하여 게이브에게 고의상해와 납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티나의 친척과 친구들이 제공한 증언도 검찰의 추측을 증명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게이브와 티나가 결혼하기 전에 티나는 게이브에게 이별을 통보한 적이 있었고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시작하여 게이브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게이브가 계속하여 재결합을 애원했고 티나는 그와 다시 만나기로 하고 다이빙 강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이브의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티나가 세상을 떠나 그들의 증언이 그녀의 확인을 받을 수 없어 법원에서는 무효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티나의 아버지가 증언한 보험 관련 얘기도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매체의 인터뷰에서 티나의 가족은 법원의 결정으로 티나 측 증언이 4분의 3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이빙 전문가도 티나 사건에 대해 분석했었는데요. 베테랑 다이버인 피터 패트릭은 게이브의 진술이 완전히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티나가 경험이 부족한 초보로서 위험성이 아주 낮은 실내 수역에서도 기절했었는데 탁 트인 바다에서 긴장하는 게 아주 정상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심장검사를 받지 않아 더욱 긴장하여 호흡 속도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았고 또 그녀의 심장 기능 문제로 익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이브의 자격증에 대해서도 분석한 바 있었는데 많은 전문가는 게이브가 취득한 구조 인증이 보통 4일 과정이 필요한데 그는 이틀 만에 수료했다고 하였습니다. 즉 자신도 구조 경험이 부족하고 넓은 바닷속에서 잠수하는 일이 거의 없어 기술적으로도 미숙한 초보자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는 일부러 사람을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토미의 증언이 아무리 유력하다고 해도 게이브는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전 티나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 그의 증언이 부인되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도 아내의 사건에 무관심하고 빠르게 호주를 떠났더라도 아내의 관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더라도 심지어 아내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코멘트까지 달았는데도 그가 정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 2월 23일에 법원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게이브를 무죄 판결하고 법정에서 바로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티나의 사건에는 배심원 심의 단계조차 없었습니다. 판결 결과는 사람들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사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게이브가 죄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게이브의 변호인은 경찰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티나의 참변이 사고일 수 없다는 선입견 때문에 게이브에 대한 불리한 증거만 보게 된 것이라고 하며 심지어 다이빙 전문가의 증언과 게이브 자신의 구조 자격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사건 발생 이후 게이브가 정신과 의사를 만났었고 푸마씨 팀에도 참석하여 그도 아주 슬퍼했다고 하였습니다. 단지 그런 심정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게이브의 부모는 항상 아들을 지지했으며 대중에게 법과 판사를 믿어야 두 가정을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게이브가 범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었지만 그동안 그의 행동은
실제로 부적절하였습니다. 처음 티나는 가족과 가까운 곳에 묻혀졌습니다. 하지만 게이브는 2007년에 티나를 무덤 속에서 파내 그녀의 가족과 상의하지도 않고 그가 구입한 다른 묘지로 그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티나의 묘지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는데요. 2009년에서야 게이브는 아주 작은 묘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토미는 분노하여 게이브에게 딸을 다시 매장할 거니 티나를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티나의 가족은 딸의 무덤에 둔 꽃과 카드가 계속 없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쇠사슬로 꽃을 묶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여 CCTV를 설치했었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게이브가 단선 플라이어를 들고 모든 꽃과 카드를 잘라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왜 그런 짓을 했었는지 물었을 때 게이브는 아내의 묘지에 둔 꽃이 크기만 크고 촌스러운 싸구려 플라스틱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못생겼다는 것입니다. 2011년 법원은 게이브가 티나의 재산을 관리하는 걸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티나의 아버지 토미에게 관리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토미는 딸의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찍은 사진과 졸업 앨범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이브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티나의 자산 목록 제공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티나의 무덤조차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티나의 가족은 오늘날까지 게이브가 진범이라고 믿고 있어 계속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티나도 그들의 마음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추측은 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게이브는 최소한 계획적으로 티나를 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티나의 가족에게 끼친 2차 피해도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꽃과 카드를 버리고 티나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평화를 찾을 수 없게 한 행동이 불법은 아니지만 용서받기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